네, 워커노믹스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최승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중동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중동에서 좀 시선을 돌려서 다른 나라 좀 깊이 있게 다뤄볼까. 지난번에 러시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루신 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나라를 깊이 다루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동에서 또 일이 생겨서 중동에서 발을 놓아주지 않네요. 그렇죠. 이란이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또 반격을 한 거죠. 네. 지난번에 그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 쓰면서 이란이 공격하는 척만 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란이 꽤 많은 수의 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드론을 섞어서 공격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계속 관건이 이스라엘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항상 국시가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걸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하려고 할 텐데 이 문제는 이 확전을 지금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이 지금 계속 뜯어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수를 둘 것인가가 제일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란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역시 그 이란의 프록시들 대리 세력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사이에 이란을 직접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오면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놀랐어요 우리. 네, 맞습니다. 막 그래서 저희들끼리 단톡방에 막 주고받고 했는데 역시 이스라엘이 이 문제, 특히 보복이라는 문제는 빨리 끝내야지 이게 오히려 뒤탈이 적은데 이게 질질 끌다가는 우리가 영영 보복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속전속결로 나왔습니다. 공격의 강도는 어땠어요, 근데?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속보 막 CNN 같은 데서 뉴스 나올 때는 이게 테헤란 주변에 공항에서 무슨 폭음이 들렸다. 그리고 비행기들, 민항기들 이 운항이 다 중지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갖고 야 이거 테헤란을 직접 때렸으면 이건 진짜 전면전 하자는 건데 하고서 굉장히 그렇죠. 그때 당황을 수도를 했었는데 때렸다면.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조금씩 강도가 약해졌어요. 테헤란 쪽을 직접 때린 건 아니고 이란 중부에 이스파한이라는 또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가 있는데 네네. 마침 또 여기가 이란의 그 핵시설, 이 핵시설이 가까운 이런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스파한 쪽에 이 비행장에서 폭음이 들렸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그래도 이거는 심상치 않은데 핵시설 혹시 때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비행장이면 군 비행장인가요? 네, 아무래도 민용, 군용 다 같이 쓰죠.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웬걸 이란 외무부에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담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조잡한 우리 쿼드콥터라고 하죠. 드론 중에서 요 헬리콥터 같은 건데 요 날개가 4개 달린 거. 프로펠러 4개 달린 거. 네, 그 쿼드콥터 몇 대를 이용을 해서 우리한테 좀 공격을 시도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뭐 그만 쉽게 다 격추시켜줬다. 별 피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면서도 아무래도 맞은 당사자인 이란 쪽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또 잠시 화들짝 놀랐던 게 확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드론 쿼드콥터 몇 대 그냥 쓱 보냈다가 격추된 거다 이렇게 당한 쪽에서 이란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진짠가? 막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이란에서 얘기하니까 진짜일 것 같기도 한데 실상이 드러나 있나요? 어때요? 네, 근데 또 역시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정보를 갖다가 아무래도 언론에 슬슬 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 언론에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 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스파한 주변은 아무래도 핵시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공 미사일들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언론 쪽에 새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방공 포대들을 갖다가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가 이제 쭉 나왔는데 지도가 나오네요. 네, 저기 뭐 멀리 이스라엘에서 거의 1000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 주변에 요 지역을 갖다가 때렸는데 여기 딱 보니까 맞은 데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구성하는 지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최신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세트로 있어요. 이제 미사일 발사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걸 적을 탐지하는 탐지 레이더가 있고 이걸 또 미사일을 적기에게 유도하는 이 사격 관제 레이더 같은 것들이 같이 세트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격 통제 레이더만 딱 격파된 겁니다. 네, 그 여러 개의 세트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그것만 딱 격파시킨 이 위성 사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들 싸한 거예요. 이 S-300은 물론 최신의 S-400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반경 이 사거리가 한 400km 이상 되는 상당히 그래도 고성능 이 방공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뭐 싹 격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중에 레이더 하나만 골라서 격파했다고 하니까 야 이건 마치 야 우리가 너네 다 부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난 탁 이 핀포인트로 저격해준다. 거의 뭐 이 메시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거 되게 뭐랄까 되게 좀 서늘한 간담이 서늘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굳이 비유하자면은 우리 만약에 휴전선 같은데 밤에 이 초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저기 몰래 특공대가 들어와 갖고 이 그 초병들을 갖다가 싹 급습을 해서 이 딱 목을 딴 것도 아니고 딱 급습을 해갖고 이 딱 손목만 잘라갔다. 뭐 거의 그 기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인 것도 아니고 딱 너네 하지만은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피해를 준다라는 정도의 이 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대포로 꽝 때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 레이더만 딱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서 가능했던 그런 건가요? 네, 이스라엘이 뭐 저희가 당연히 미국과 많은 군사 협력을 하고 그동안 국방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정밀 타격 무기 수준이 상당합니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정도 공격을 하려면은 스텔스기가 떴다. 그러니까 뭐 F-35가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F-35가 몰래 들어와 갖고 이 정밀 유도 무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레이저로 딱 그 핀포인팅해서 하는 이런 정밀 타격 폭탄 같은 거 이런 걸 쓰지 않았나? 아니면 레이더를 공격했으니까 또 함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 레이더는 여기서 전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를 쏘는데 그 전파를 탐지해서 거기로 유도돼 가는 그런 미사일이 있어요. 그게 AGM-88 함 미사일인데 야 이런 걸 쐈을 것 같다 라고 처음에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세히 몇 가지 정황이 나왔는데 이게 또 아닌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항상 적의 방공망을 그런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적의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적의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래서 쓰는 미사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공기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싣고 가서 이 공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날아가는 시간도 적고 그리고 기존의 그냥 지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거든요. 한 뭐 1000km에서 2000km까지 이걸 멀리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항공기가 쏘고 뒤로 빠지면 되니까 훨씬 안전한 폭격이 가능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무기들이 정밀도가 낮아서 이게 못 써먹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정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몇 년 전에 공개한 무기가 그래서 딱 떠올랐어요. 한 5년 전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이런 군수업체로서 라파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라파엘에서 공개한 이 락스라는 그런 이런 공대지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또 그 얼마 안 있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라크에서 야 지상에 뭐 이상한 물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니까 이게 로켓 부스터인데 그걸 대조해 보니 이 몇 년 전에 공개했던 그 락스 미사일의 부스터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미사일을 썼구나.
그런 지금 주장이 거의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중간에 이라크, 시리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일을 쏘려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로 이렇게 멀리 사거리가 먼 미사일을 쐈어야 되는데 그걸로 정확하게 그 레이더만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뭐 몇 가지 또 워낙 길게 이번에도 봤듯이 날아가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란에서 쏠 때도 많이 대응할 시간도 주고 뭐 몇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신형 공대지 미사일을 공대지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때린 거죠. 그러면은 비행기에 그 미사일을 싣고 가기는 하는데 그 영공에 들어가거나 방공망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이 그냥 아주 멀리서 쏘고 그냥 돌아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최소 S-300 탐지 거리가 한 500km 되니까 최소 500km 바깥에서 쏘고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쏠 때는 그냥 이 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동안에는 GPS라든가 뭐 관성 유도에 의해서 거의 그 목표 부근까지 갔다가 이게 목표에 가깝게 가면은 그때 유도 장치 이걸 시커라고 하는데요. 시커를 딱 켭니다. 근데 이 시커가 이 앞에 정밀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갖고 직접 그 지상 여러 가지 지물을 탐색해서 명중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아까 한 미사일처럼 이 레이더 전파를 탐지해서 유도하는 그런 시커를 갖다가 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먹히려면은 레이더가 딱 켜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 대레이더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공망에서 레이더를 함부로 키질 않거든요. 처음에는 조용히 그냥 멀리서 탐지 레이더만 가동시키고 있다가 확실하게 적기가 들어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딱 켜고서 재빨리 포착을 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켜지게 하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이란에서 밝혔던 쿼드콥터였다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번에 공습을 할 때 먼저 드론을 보내서 방공망을 교란하는 사이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비슷하게 그 쿼드콥터는 아마 이란 가까운 데서 스파이들이나 특수부대가 날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가서 막 이게 공격할 것처럼 이 페이크 막 교란을 하니까 그때 이란이 요격하려고 딱 레이더 켠 순간 이 멀리서 쏜 공대지 탄도미사일이 딱 명중했던 거겠죠. 그 락스 같은 무기는 S-300 같은 그 무기 체계 가지고 방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격추시킬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게 아직 뭐 스펙이 확실하게 공개가 안 돼 있어 갖고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만큼 여러 가지 S-300의 요격책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장치들이 여기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랑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 방공망이 S-300이나 S-400 같은 방공 체계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뚫고서 많은 S-300, S-400 포대들을 타격을 했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방공망을 뚫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개발을 했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금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와 이런 정보교류를 하면서 야 얘네들은 이게 약점이니까 이렇게 노려서 타격하면은 쟤네 탐지 못한다 이런 분명히 노하우가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도 핵시설 공격도 할 수 있었고 뭐 다 할 수 있었는데 레이더만 파괴했다 이런 걸로 봐서는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도 뭐 공격하고서 거의 티 안 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조금 때렸다 뉘앙스 정도만 풍겨주지 정확히 어쨌다 이 직접 정보를 내놓지 않고 이란도 지금 보면은 우리 전혀 이란은 그런 자기네 레이더가 당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우리가 뭐 크게 당했다는 우리가 때렸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야 이거는 양쪽이 둘 다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내부적으로 야 우리가 아마 네타냐후 그러고 있겠죠. 내부 극우 연정 세력들에게 우리 충분히 우리의 위력을 보여줬어.
역시 뭐 우리 정밀 무기로 때리면은 언제든지 뭐 이란은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걸 대외적으로 밝혀서 괜히 이란을 갖다가 남처하게 만들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막 선전하면은 이란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피해서라도.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란에게 더 이상의 공격의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확전은 당장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믿어볼 수도 있겠어요. 유가의 영향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 소식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출렁거리고 유가도 한 3%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양쪽이 자존심을 보이는 걸 보고서 다행히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근본적으로 돌아가서요. 뭐 중동에서 뭔가 불안한 요소가 나오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나오자마자부터 이란이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적대적인 관계인 건가요? 어떤 이 관계인 건가요? 그 역사도 좀 파헤쳐 올라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적대시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짧게 봤을 때는 1979년 이란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란은 친서방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팔라비 왕정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끈끈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영국이 이제 빠지면서 독립을 시켜줘야 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국가를 갖다가 세워줘야 되겠다고 영국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영국 체면에 세워주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당시 이란은 지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방을 만들어주자. 이 팔레스타인 나라, 아까 이 유대인 국가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 쪽 자치정부도 만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만들어서 얘네가 연방을 구성을 해서 독립을 시켜주면은 뭐 낫지 않겠냐. 원래 그런 안까지 지지했었고 물론 그게 아랍과 그렇게는 못하지라는 문제로 번지면서 무산되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튀르키예 다음으로 이란의 독립을 승인해 준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 아랍권에서. 아랍권은 아니지만 하여튼 요 중동권에서. 그 정도로 사실 뭐 이란에게 우호적인 그런 정서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이 팔라비 왕정 자체가 애매한 입지였습니다. 일단 노선 자체가 친서방이고 시아파 국가니까 주변에 또 이 순위파 국가들과는 또 차별점이 있고 또 페르시아는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민족이 다르거든요. 아랍이랑은.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린 너네들이랑 달라.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너네 뭐 아랍이랑 노느니 차라리 우린 뭐 이스라엘이랑 유대인들이랑도 잘 맞는 부분이 있다. 뭐 오히려 그런 정서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아랍 세력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1970년대 한창 이게 좋을 때는 사이가 좋을 때는 그때 양국 간 대사도 교환을 했었고 또 이스라엘이 필요한 원유의 상당수를 이란이 대줬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깔아갖고 이란이 유럽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그 주 창구로 이스라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70년대까지 일이었죠. 밀월 관계가 있었는데 그럼 호메이니 혁명 때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건가요? 호메이니가 이제 이슬람 혁명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유대 세력들을 갖다가 저 시오니스트들 하면서 좀 적대할 수밖에 없게 됐고 또 이제 호메이니의 이 이슬람 이란은 미국을 굉장히 적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을 반미주의. 네, 굉장히 반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의 끈앞풀이다. 그러니까 쟤는 작은 악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 갖고 겉으론 진짜 그때서부터 우르렁대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장 사이가 나빠졌던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다음에 터진 중요한 사건이 이라크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1980년대. 그 당시에는 중동의 맹주로 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크게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아무래도 사담 후세인을 그때 지원을 해서 이란을 침공하니까 이란 입장에선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어딘가 손을 빌려야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이랑 또 다시 야 우리가 당장 뭐 척지긴 그렇고 좀 협력을 하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란이 팔라비 왕정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서방제 무기를 수입했었습니다. 네, 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F-14를 수입한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 F-14를 판 유일한 나라가 이란이기도 했어요. 이 탑건에 나오는 F-14요. 뭐 그렇게 미국제 무기가 많이 있는데 혁명 이후에 거기에 부품이라든가 무기 공급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서방에서. 그러니까 이걸 놀릴 수도 없고 계속 뭐 부품이랑 무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때 손을 벌린 게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밀수입한 이런 부품이나 무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거의 한 5억 달러어치의 이런 무기, 부품 같은 걸 갖다가 수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 당시에 이란이 그냥 홀로 독립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좀 약간 어느 정도 경협의 필요성이 남아 있었고 물밑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미국에게 이런 정황이 발각되면서 그 80년대 유명한 이란 콘트라 사건이 나오고 막 그랬었죠. 레이건 행정부 때.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점점점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게 되고 이게 1988년에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네네. 협력의 요인이 사라지고 결정적으로 이게 돌아서게 된 것이 1991년 걸프 전쟁 이후였습니다. 걸프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쳐들어갔다가 다국적군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네. 완전히 박살나 버리니까 이제는 이 견제해야 될 이라크라는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서방의 기조가 이란으로 반이란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는 이스라엘도 몰래 이란이랑 거래한다는 걸 상당히 하기가 힘들었고 고립에 처한 이란도 야 우리가 애매한 스탠스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우리가 아주 선명한 반미, 반이스라엘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이슬람권의 그런 정서에 편승을 해갖고 우리가 생존을 도모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무렵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에게도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지금 우리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는 뭐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이런 쪽에 친이란 이 대리 세력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구도가 점점 더 선명해진 겁니다. 되게 그 무기 체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란이 반미주의를 표방하면서 호메이니 혁명하고 다 외교 관계를 바꾸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실상은 무기 체계, 무기를 다 옛날에 서방의 무기들을 수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매개로 해서 또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하게 네, 되고 그렇죠. 이런 서로가 아쉬운 게 있고 이라크라는 공동의 적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협력이 됐었는데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앙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였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뭐 S-300이나 이런 현재 이란의 무기들은 그러면 러시아제 무기들이 많은 건가요? 이제 서방의 무기들은 이제 네, 이제 뭐 서방의 무기가 못 들어오니까 뭐 러시아도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못 들여왔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점점 더 중동에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원래 S-300도 안 팔려고 했었는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 팔았는데 15년 그 정도 중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 집어넣어줬죠. 네.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진짜 국방하고 경제하고 외교 관계하고 이게 다 얽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때 이해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서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네네네. 하고 이런 일들이 특히 이 중동 정세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일이죠. 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더더욱 심각해진 것이 바로 2010년대에 들어와서인데요. 그때 이란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서 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크네요. 네. 크네요. 원래 예전에는 이라크가 사실 이라크의 핵 개발이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 이라크 침공하고 했었던 네. 거잖아요. 걸프전 때. 했었는데 뭐 들어가 보니까 이라크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이스라엘이 이라크 핵시설, 오시리스 핵시설 같은데 여러 차례 공격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이란 협력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란 입장에선 이라크가 핵 가지는 건 또 못 봐주겠다. 순위파가 핵 가지면 우리 그러네. 어떡하라고 해서 옆 나라가 핵 가지는 거니까. 사실 그때도 정보 교류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라크가 사라지니까 이젠 이란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란도 뒤늦게 핵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죠. 그래갖고 2000년대 뭐 한창 사찰하고 여러 고농축 고농축 우라늄 제조 프로그램들을 가동한다는 게 포착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은 비공인 핵 보유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이스라엘 또 중요한 정책이 중동에서는 우리만 갖고 있어야 돼 라는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독트린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고서 이란이 갖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또 수많은 공작을 하면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진짜 신경전을 많이 벌였죠. 그래서 왜 지난 2000년에 뭐 이란의 굉장히 중요한 핵과학자 모센 파리자드 박사가 이제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일까지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란 수도에서. 네, 그것도 사실 역시 모사드가 배후에 있었을 거라는 게 거의 지배적인 예상이고요. 그 외에도 이 지상에서만, 이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런 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많이 한 게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막 해킹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엄청 뒤집어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난번에 이란 얘기할 때도 이란이 그런 사이버 어택에 대한 방어 능력도 굉장히 강화시켰다는 게 그런 이스라엘과의 물밑 사이버 전쟁의 결과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겪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많이 좀 악화되고, 지금 이렇게 대리 세력들을 이용한 전쟁을 하다가 급기야 이번에는 서로가 직접 때리는 펀치 교환까지 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도 그러면 그 핵시설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어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너네 위치 다 알고 있고 너네 미사일 까놨다고 하지만은 우리 충분히 뚫을 창이 있다. 그러니 뭐 함부로 너네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확실히 날렸다고 봐야죠. 이번에 레이더 하나 공격했지만 다음번에 혹시 반격을 할 시에는 우리가 핵시설을 그럼요.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굉장히 좀 어쨌든 당장은 확전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사라진 거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게, 이게 남북 관계랑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란과 항상 이스라엘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남북 관계라는 것이 계속 말폭탄은 엄청나게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여정이 뭐 각종 이 욕설도 우리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경고 날리고 하지만은,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살벌한 관계일 것 같지만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왜 그러려니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그런 게 또 복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다가도 이게 갑자기 지난 정권 때 갑자기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만나갖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정권 바뀌면 이게 또 냉탕으로 돌아서고, 이런 냉온탕을 오가는 게 사실 이스라엘 이란 관계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란에서도 이 극우파가 등장했다가 그리고 또 개혁파가 등장했다가 이게 정권 교체가 이란 내에서 몇 번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그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실 얘네가 좀 접근했다가 떨어졌다 하는 지도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굉장히 극우 세력의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우파 정권이고, 그리고 지금 이란 정권도 굉장히 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서로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정권 교체가 되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모릅니다. 또 이게 참 어려운 퍼즐인데, 국내 정치에서는 다 인기를 얻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평화 유지하는 게 국내 정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는 게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막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경제 문제까지 엮여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다 경제 상황이 몹시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거 함부로 전면전하기는 곤란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진짜 많은 주체들과 이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계속 얽히면서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이 지금 중동 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삼체라고 인기 네네네. 있던데, 과학 전공자로서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전 넷플릭스 이전에 그게 중국 SF소이지 않습니까? 리츠신의 소설인데, 이게 딱 그 모티브가 그거죠. 이 외계 생명체인데 거기는 태양이 3개가 있는 삼체 문제 속에 살고 있다.
이 물리학에서 딱 두 개, 이체 문제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 수가 있는데 하나만 더 들어와도 얘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미래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딱 지금도 중동이라는 것은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튀르키예, 사우디라는 굉장히 큰 플레이어들이 여긴 사체 문제죠. 사체 문제가 엮여 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지금 이스라엘과 빈살만이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얘기 했지만은 지금 그 속에서 앞으로 이 중동의 사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정말 물리학적으로도 흥미진진합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계속해서 깊이 있게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또 동아시아 지역으로 좀 옮겨가지고 다음번부터는 좀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계 있는 국가들. 네, 좀 멀리 봤으니까 좀 가까운 지역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다음번에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최승병 박사하고요, 워커노믹스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그리고 오래된 그 역사 살펴봤습니다.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